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10 정병준입니다. 벌써 일주일째 계속되는 미세먼지 때문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아무리 마스크를 써도 하루를 살고 나면 눈과 목이 따갑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일에 따라서는 마스크를 쓸 수도 없는 분들도 많아서 이분들의 어려움은 더욱 큽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병원을 찾는 환자들도 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대통령과 국회가 나서서 대책 마련을 시작했고 내일은 광주시가 비상대책회의를 한다고 합니다만 어느 한 곳에서도 아직 속 시원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 상황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오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얘기 나눠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광주시 의회에서 김광란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광란입니다. 네, 국제기후환경센터 책임연구원 황철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광주환경운동연합에서 정은정 간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김 의원님, 벌써 일주일째 광주의 미세먼지가 아주 기승입니다. 어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150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올라갔는데 지금 광주 지역 상황 좀 먼저 정리를 해볼까요? 어떤가요? 그렇죠. 뭐 무슨 맨 마이크로미터 높이가 얼마만큼 올라왔다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표현하기 전에 이미 시민들이 너무너무 심각해서 학교를 아이를 보내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출근해도 괜찮을까 말까 이렇게 걱정할 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데요. 지금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나쁨 수준에 그러니까 농도가 굉장히 짙어서 호흡하기 곤란한 수준에 이르러서 표시하는 날짜 숫자가 16년, 17년, 18년 꾸준히 뭐 60일부터 지금 현재는 뭐 85일까지 늘어나고 있고요. 75 마이크로미터 이상이 되면 경보 발령이 되는데 이 날짜가 벌써 지금 16년에 8회 그리고 17년에 15회, 뭐 18년은 18회, 그리고 올해만 해도 벌써 19년이 이제 2월밖에 두 달밖에 안 지났는데 4번이 발령됐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광주 지역 상황이 미세먼지 때문에 뭐 거의 뭐 재난 수준, 국가 전체적으로 특히 광주가 좀 심각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주의보, 경보 이런 것도 나오고 또 비상저감 조치 이런 게 나오거든요. 네. 사흘 연속 지금 발령이 됐는데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실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한다고 하고 발령도 내고 뭐 문자도 보내고 하는데 광주시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차량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이부제 시행하고 있는 것, 시민들한테는 이부제를 권고하는 수준, 그리고 실제로 뭐 여러 가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서 작업 시간을 조절한다든지 뭐 이런 정도는 하고 있는데 이게 강력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이건 약간 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합니다. 네. 비상저감 조치라는 이름으로 뭔가 조치가 진행이 되는데 그게 그렇게 크게 실효성 있는 그런 조치들이 네. 안 되고 있다. 그렇군요. 자, 문제는 왜 이렇게 미세먼지가 늘어나느냐 이런 문제인데 걱정이 많은데 황 박사님 어떻게 보신가요? 이렇게까지 늘어가고 있는 이유? 뭐 미세먼지가 이렇게 고농도로 발생하는 거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뭐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발생하는 거는 이제 기여율이 이제 월멸바나 다르긴 하지만 중국에서 발생하는 기여율이 상당히 높은 게 지금 이 시기에는 그게 막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제 인정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원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대기 정체라는 문제가 발생을 함으로써 지금과 같은 고농도 상태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뭐 사실 통계적으로만 본다면 미세먼지 농도가 갈수록 심해졌다라든지 갈수록 높아졌다라고는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게 이유가 뭐냐면 뭐 통계적으로 연평균의 미세먼지 농도만 봤을 때 뭐 2000년 경에는 거의 80 마이크로그램 정도 PM10이 그 정도였었는데 최근에는 40 마이크로그램까지 낮춰졌습니다. 근데 지금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가 이렇게 많이 심각하게 된 데에는 고농도 지속 시간이 상당히 많이 길어졌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횟수는 뭐 7회, 4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7회였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속되는 날짜가 15일 정도 됐었고요. 네. 지금은 뭐 4회 발령이 됐는데 이미 15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농도로 발생하는 지속되는 일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한 가지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과 같은 이러한 고농도
지속 시간이 길어진 데에는 뭐 기상과 기후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미치는 기울이 높다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뭐 봄철에는 이동성 고기압이 서쪽에서 자리 잡기 때문에 공기의 흐름이나 순환 때문에 이제 한반도로 유입되는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아지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그 공기의 흐름 자체가 중위도 지방의 공기 흐름 자체가 적어짐에 따라서 정체되어 있는 기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인 때문에 지금 같은 고농도 상태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발생해서 오고 또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발생하는 요인들도 있고 또 이게 기후 문제 때문에 빠져나가지도 않고 멈춰 있고 네네. 이거 참 복합적이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3월이달부터 이제 황사철이잖아요. 네네. 어떨까요? 앞으로 더 심해질까요? 이게 뭐 기상이라든지 기후의 상태에 따라서 또 변해되는 거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요. 지금까지 강주의 이제 미세먼지 농도 현황을 봤을 경우에는 1월부터 5월 달까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10월이 되면 다시 높아진 걸로 봐서는 5월까지는 상당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가 발생을 하더라도 강수량이라든지 뭐 이러한 영향에 의해서 이제 뭐 이렇게 미세먼지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도 이제 강수량의 불확실성 때문에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는 이제 미세먼지가 5월에서 6월까지 상당히 진행이 되고 미세먼지 공포가 끝나면 폭염의 공포가 오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5월, 6월까지 미세먼지고 그 뒤로 7월, 8월 가면 또 폭염일 거다. 네. 참 걱정스러운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정 간사님 이렇게 미세먼지 들어오면서 시민들 생활이 참 어려워졌죠? 네, 맞습니다. 미세먼지가 생활 전반에 너무나 다양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요. 어떤 기사에서는 이제 미세먼지가 이제 불편함에서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이런 기사 타이틀을 제가 오늘 봤는데 네. 잘 알려진 호흡기 질환을 포함해서 여러 건강 피해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이고요.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미세먼지 노출을 막기 위해서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특히 아이들이 있는 분들이면 더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이제 등교 시에 꼭 마스크를 착용해라라는 문자도 왔다고 하더라고요. 예정되었던 야외 활동도 취소되고요. 또 미세먼지 때문에 일반 시민분들도 약속을 취소하고 최대한 빨리 귀가를 해야 된다. 이제 노출되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된다. 그로 인해서 이제 경제적인 손실까지 유발된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건강과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받는 상황이라면 재해로 인식하고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생활의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국회에서 나온 자료 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가 10,000명이 넘는다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미세먼지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일상에서는 그 위험성을 모르시는 분들도 아직 있습니다. 그런데 작기 때문에 건강 피해가 훨씬 더 심각한데요. 보통의 먼지가 대부분 코털이나 이제 기관지 점막에서 걸러져서 배출이 되는데 이 미세먼지는 코, 입, 기관지 이제 걸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스며들고 또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더 작은 입자이기 때문에 안구나 피부로도 흡수가 되고요.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는 주로 천식이나 호흡기, 심혈관계 질환 등이 유발될 수 있고요. 폐암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군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또 특히 노인, 유아, 그리고 임산부나 심장질환 이렇게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로 인한 영향을 일반인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폐암까지 일어날 수 있다고요? 자, 이렇게 심각한데 일반인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게 마스크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기청정기 알려진 게 2가지밖에 없는데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아니면 이걸 잘 써야 합니까? 황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미세먼지의 대책은 이제 그 시민들한테 알려줄 때 해피적인 것밖에 말씀을 좀 못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마스크라든지 이제 외출을 좀 자제하라는 뭐 이러한 해피 전략이 지금까지 주류였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미세먼지를 대응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뭐 환경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거 위에도 이제 뭐 물을 많이 섭취하고 그리고 이제 뭐 실내 환기라든지 청정 효율을 높이는 방법들을 이제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스크를 이제 구입하실 때 보면 숫자가 써져 있을 겁니다. KF 뭐 80이든 90이든 이렇게 숫자가 써져 있을 건데요. 이게 필터를 통해서 미세먼지 입자를 걸러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쓰실 경우에는 이제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많이 걸려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잘 보시고 사셔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미세먼지 마스크 자체가 이제 너무 작은 입자를 걸러내다 보니까 재사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도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사용이라든지 세탁을 하시면은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주의를 주셔야 되고요.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청정기의 필터를 자주 갈아주지 않으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를 좀 많이 교체를 해주시고 그 청정기 자체가 가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공기청정기 한 대가 뭐 온 집을 다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염려를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최근에는 이제 식물을 통해서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게 이제 실내에서 많이 이용되기도 하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는데요. 식물을 뭐 집안에서 키우면서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공기청정기 한 대로 집안을 전부 커버를 못하면 공기청정기를 틀어놓은 경우에 그 근처에서 그럼 가족들이 좀 머무르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정확하게는 이제 공기청정기가 그러니까 가동할 수 있는 면적이 넘어서면 이제 공기청정기가 또 필요한 경우가 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가정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공기청정기 사용하고 환기하고를 좀 많이 병행을 해주시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공기청정기가 하나에도 몇십만 원 하는데 네. 참 이걸 쓸 수 없는 분들도 계실 텐데 큰일입니다. 예, 이렇게 미세먼지 때문에 일상생활만 위협받는 게 아니라 사실 경제적인 활동 같은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김 의원님 어떠십니까? 그렇죠. 실은 경제 손실 규모가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게 나타난다는 보고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 산업연구원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미세먼지나 대기질 환경 오염으로 인한 경제 손실이 얼마 정도 될까라고 해서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걸 보면 뭐 미세먼지는 1톤당 196만 원, 그 유기성 화합물은 황산화물은 거의 175만 원,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걸 대기질 전체로 환원하면 대한민국엔 11조, 12조 가까이 된다고 발표를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 이런 경제적 손실 규모가 OECD 국가에서 발표한 2060년 정도 되면 우리 돈으로 3천조면 그러니까 상상이 잘 안 되는 경제 손실 예측을 하고 있어서 이게 참 답답한 현실인 거죠. 네. 지금 대책 얘기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달 15일 날 미세먼지 특별법 이게 시행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요? 미세먼지 이제 특별법을 통해서 사실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고 또 미세먼지 집중 관리 구역을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취약 보호 계층을 하도록 하고 이런 게 이제 법률로는 제정이 됐지만 실제로 이 조치들이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발생 원인을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자동차 배기량의 배출가스 원인이 굉장히 크다고 하니까 자동차 사용량을 억제하자. 그래서 차량 이부제 행정기관은 차량 이부제를 강제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전 국민 시민들은 차량 이부제를 말로만 듣지만 불편한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실제로 실효성이 안 나타나고 있고 비산먼지나 이런 발생을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배출하는 대규모 사업장이나 이런 사업장에서도 실제로 이 가동률을 낮추거나 가동 시간을 조정해서 원인을 저해하자고 하고 있지만 이것도 행정기관에서 실제 사업장하고 유기적으로 지도 감독하거나 이것도 미비하니까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로 이제야 행정기관에서 부랴부랴 이것을 실질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대책 논의 단계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조례가 없어서 시행을 제대로 못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광주시 상황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조례가 현재는 없고 조례를 통해서 좀 더 강력하게 시 지방정부의 행정기관이 할 수 있도록 제재도 가하고 또 이것을 잘 실현하는 데는 인센티브도 주고 하면 좋은데 조례가 없는 게 하나 문제라고 보고요. 조례 이전에
저는 근본적으로 더 행정이 이미 법률이 시행됐으니까 이 법률에 근거해서 행정기관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재해 재난 정도로 말로는 인식한다고 했는데 그 정도로 강력하게 인식하고 강력한 조치를 하는 데 있어서 미약하지 않았나 이런 좀 답답함이 조금은 있습니다. 네. 환경단체에서 보시기엔 어때요? 이 지금 특별법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난달 15일에 특별법이 시행이 됐는데 실제로 지자체 조례를 통해서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는 곳은 아직 서울시뿐입니다. 비상저감 조치 시 시행되는 지금 차량 이부제, 이제 행정이나 공공기관에서 하는 이제 이부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이게 민간으로 확대된 내용도 아니고 또 운행 제한 차량이 청사 진입만 불가능할 뿐이지 이제 인근 주차장에 이제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저희는 이제 환경단체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서는 좀 보다 선제적이고 상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광주시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원인의 절반 정도가 도로 이동 오염원, 그러니까 이제 승용차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이 이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이제 검토되고 있지만 그 이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상시에도 이제 승용차 이용을 줄이려면 먼저 대중교통이 편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승용차 대수는 계속 늘어나고 또 이제 대중교통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시민들에게만 불편함을 감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좀 그렇게 어려울 것 같고요. 또 계속해서 미세먼지가 나쁘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하루 운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런 무력감도 생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중교통 체계 개선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인프라 구축이 되는 방향으로 교통 정책이 가야 될 것 같고요. 또 법적으로는 이제 혼잡 통행세 같은 오염자 부담 원칙을 도입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대구나 부산이나 서울 이렇게 세 곳에서는 일정 구간이 대중교통만 이용하는 대중교통 전용지구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시범적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면서 시민들의 참여도 함께 이끌어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이야기해야 될 것이 산업계의 문제인데요. 산업계 특히 이제 화력발전소에서 또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운영과 관리에 정확한 강화된 기준이 분명히 필요하고 또 다방면의 국내적 감축 노력이 있으면서 사실 중국에 의한 외부 영향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국제적인 노력도 함께 가야 된다고 봅니다. 황 박사님, 지금 정 간사께서 이제 정말 광주시나 이 지역사회에서 해야 될 다양한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네. 그냥 우리 생각에 광주 전남 그러면 좀 친환경적일 것 같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미세먼지 부분에 있어서 광주시가 다른데 못지 않거든요, 지금. 네. 그 피해가. 네. 어떻습니까? 광주가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다른 지역하고 그러니까 미세먼지 농도로 보면은 그렇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대도시만 보면은 광주시는 대도시 중에서는 가장 깨끗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함정이 있는 게요. 평균의 함정이라고 연평균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요. 연평균을 보지 않고 시간당으로 본다거나 시간당이 어느 정도 높은 레벨에서 본다면 광주시도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절대 낮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광주 같은 경우에는 또 특별히 이제 분지형 구조에서 그리고 이제 지금 도시계획이 이미 도시가 다 도시화가 돼 있고 여기에 이제 녹지라든지 물론 주변에 보면은 녹지라든지 쉽게 만나실 수는 있겠지만 구도심이라 가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녹지가 또 많이 없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소적으로 대기도 정체되어 있고 미기후도 많이 정체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해서 광주시 자체가 미세먼지가 좋고 그리고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조건에 있는 것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김현님 씨가 어떠십니까?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광주는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이게 빠져나가지 않는 구조, 아까 우리 황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발생하면 오래 머물러 있고 농도가 짙고, 그러니까 1년 전체로 보면 뭐 전국 평균에 못 미친다 해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고 시민들이 느끼기에도 다른 도시보다 훨씬 더 광주가 심각하다 느끼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사실은 이게 이 근본적인 원인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짚어보면 두 가지 축에서 좀 살펴볼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그러면 계속 말하고 있지만 발생 원인이 외부적 영향과 내부적 원인, 발생 원인이 있고, 그러면 외부적 영향은 뭐 봄철 아까 5월까지가 심각하다는데 황사철이나 뭐 중국이나 북쪽에서 불어온 바람의 영향이 있다고 하면 이 외부적 요인을 더 저감시킬, 더 완화시킬 조치는 뭐가 있을까? 이 들어온 외부적 요인이 다시 빨리 바람에 의해서 빠져나가게 하는 광주의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을 구조를 좀 변경해서라든지 뭔가 이걸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두 번째는 내부 발생 원인이 어찌됐든 그래도 자동차 배출가스나 뭐 비산먼지 이런 게 심각하다고 하다면 이것을 광주시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자동차 계속 지금 자동차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동차 배출가스 문제도 원인이지만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나온 비산먼지도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굉장히 심각한 것을 초래하고 있으니까 이걸 저해시키기 위한 광주시의 중장적인 대책이 함께 수립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계속 단편적인 대책만 내놓고 있는 거죠. 그러면 광주에 보면 미세먼지나 기후 문제를 다루는 기관이 자 광주시의 기후대기과 그다음에 국제기후환경센터, 황 박사님 계시네요. 기후환경센터, 보건환경연구원 있고요. 기상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가 사실은 광주시에 대기 측정망을 2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환경부가 운영하는 대기 측정망은 광주시에서 데이터를 6개월 뒤에 받아봐요. 그러니까 광주시하고 이런 관계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 사실은 오늘 이 자리 이 토론을 근본적인 대책 어떻게 마련할까? 저는 도로에 물 뿌리고 클린로드 시스템 만들어서 먼지 발생량 줄이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구조적으로는 도시계획 문제 그리고 기상의 흐름을 좀 그러니까 그런 유관 기관들이 공동 협업 체계를 구축해서 실제 광주의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는 근본 대책 로드맵이 나와줘야 된다. 이런 고민을 굉장히 깊게 하고 있고 이런 제안을 좀 관계 기관들에 좀 드리고 싶기도 합니다. 김 의원께서 좀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그 문제 제기를 해주고 계신데 하나하나 좀 얘기를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도시계획 문제, 이게 바람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지금 광주 상황이 좀 그렇지가 않죠? 그렇죠. 황 박사님께도 말씀하셨지만 불어오면 이게 머물러 있는 거죠. 고층 아파트와 동쪽의 무등산에 막혀서 이게 계속 머물러 있는 시간이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광주가 굉장히 길다 보니까 훨씬 시민들은 피해가 심각한 거죠. 그러면 이 머물러 있는 기간을 짧게 해야 한다면 도시의 바람길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럼 이 도시의 바람길을 어떻게 만들 거냐. 앞으로 도시계획에서 도시 건축을 할 때도 고층 건물을 세울 때도 이 바람길을 생각한 도시계획 허가나 승인 신청이 나야 할 것 같고 여기에 플러스 뭐 유럽의 도시들에서는 나무를 많이 심고 뭐 물을 또 인조 호수를 조성하고 뭐 이런 걸 통해서 바람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조성한다고 하는데 광주시는 이런 계획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합니다. 지금 재건축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죠. 또 뭐 저 상업적인 오피스텔도 몇 층 이상 올리겠다 이런 일도 네.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광주의 바람길을 막고 있다. 네, 황 박사는 어떻습니까? 바람길을 열면 네. 좀 나아질까요, 미세먼지가? 바람길이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미세먼지라든지 공기가 순환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길은 뭐 지금 바람길이 미세먼지 해결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그러니까 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는 효과는 있을 수는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외국의 사례를 보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뭐 슈투트가르트 같은 곳은 과거에 굉장히 높은 대기 오염을 보였는데 그 숲하고 그러니까 그린하고 그린블루 네트워크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산을 시작으로 해서 그린 네트워크 그러니까 숲을 만들고요. 숲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물길하고 연결해서 블루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U자 형태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공기가 순환하게 되고 바람길을 열어주게 돼서 이제 뭐 물론 그 스투트가르트 같은 데는 이제 바람길만 이용해서 해결한 건 아니지만 여튼 그런 것을 함으로써 도시가 이제 건강하게 된 도시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광주시는 지금 광주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바람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하려고 하는 도시들도 뭐 울산이라든지 전주라든지 많이 시도는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어느 뭐 단지를 질 때 뭐 주동이든 주풍향이든 그걸 고려해서 뭐 짓는다거나 네 그런 거에 이제 시도는 많이 되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뭐 시행되고 있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제 분명한 거는 이런 바람길은 뭐 도시의 미기후라든지 미기상 자체를 좀 변화시켜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그러면 이런 바람길 얘기가 뭐 긍정적이고 바람길이 효과가 있다는 건 모두가 아는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일자를 가지고 시뮬레이션하는 그런 단위별로는 있는데 광주시 전체라든지 아니면 도시 전체를 가지고 바람길을 뭐 하기 위한 어떠한 연구 데이터가 많이 축적돼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걸 하기 위한 근거 마련도 상당히 많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주장을 드리는 거죠. 광주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기상청이 있어요. 기상청의 정보와 데이터를 광주의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기후대기과나 국제기후환경센터 공유해야죠. 기상청에서는 매일매일의 바람의 방향, 풍속 이런 데이터가 누적돼 있는데 이것을 광주의 미세먼지의 영향을 저감시키는 것과 접목시켜서 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혹시 이게 연구 결과가 없다. 그리고 어떤 정보 교류가 안 되고 있다. 어쩌면 그 할 만한 의지나 문제의식 같은 것들이 없었던 건 아닐까요? 저는 제가 이제 의회 의원이니까 행정에 계시는 분들과 대화를 하면 다 이 문제를 느끼고 있어요. 말씀을 드리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누가 이를테면 주관 부서가 돼서 이 일종의 요니 테이블을 만들 거냐라고 하는 것에서 행정은 그동안 이게 익숙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의 행정 체계가 중앙 정부가 있으면 주무 부서가 이렇게 위로 세로줄만 있어요. 가로줄이 잘 형성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주라고 하는 곳에서 지방정부 개념이 아니니까 중앙기상청과 광주지방기상청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만 광주지방기상청이 국제기후환경센터나 광주시청의 기후대기과하고는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동안은. 그래서 요 사고의 전환이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기후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지방분권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까지도 사실은 행정의 전문가들은 나아가고 있는 거지요. 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교통에서 그 도로 상태 네. 이 부분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게 필요한지? 이게 이제 지금 계속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각종 데이터에서 제가 뭐 자료를 받아서 파악해 보면 광주는 미세먼지 이 발생 원인이 외부 영향이 좀 높고 내부 영향이 좀 더 적다. 약간 비교하면 그러는데 이 외부 영향은 사실은 계절이나 날짜에서 좀 달라서 중요한 그럼 내부 영향의 발생 원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차 배출가스, 도로 비산먼지가 70%를 넘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비산먼지는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장이나 사업장보다도 가장 어디가 많냐면 자동차가 아닌 도로 위에서 나오는 비산먼지의 발생량이 80~90%를 육박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배출가스의 등급이 낮은 자동차 통행량을 줄이는 문제도 함께 도로에서의 비산먼지 발생량을 줄이는 문제가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당장 볼 수 있는 시급한 과제이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굉장히 꼼꼼하게 세워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면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는 뭐 이런 부분도 꽤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으네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강 목사님 얘기해 주시겠어요? 지금 광주시 말씀하셨다시피 도로 이동 오염원에 의한 오염원보다 비산먼지에 많은 오염원이 가장 많고요. 근데 비산먼지를 또 세분화시키면 그거 역시 도로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입니다. 그래서 어쩌든 자동차를 뭐 친환경 자동차로 바꾸고 경유 자동차를 바꾸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동차 수요 자체를 좀 줄여야 되고요. 줄이게 되려면 이제 대중교통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량 이부제도 좋은데 차량 이부제를 떠나서 내가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는 대중교통을 하기 위한 이제 시민들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지만 시민들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이제 전환할 수 있는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통 체계를 편리하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대중교통 수단을 뭐 획기적으로 이제 뭐 정차 배차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져서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목적지에 갈 수 있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발생을 했을 때 유연근무제를 좀 더 강화를 해서 내가 대중교통을 이용했기 때문에 조금 늦더라도 유연근무를 뭐 적용을 한다거나 해서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정책이 먼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 간사님, 그 밖에 광주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네, 그 두 분과 같은 의견인데 그 구조적 문제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미세먼지가 연일 이제 재난 상태로 가고 있는데 현재는 이제 조례가 지자체에서는 준비 중이라고 하지만 아직 정확히 이게 되어 있지 않고 이제 법적 강제성이 없고 공고 사항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미비한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선 의지가 있다면 그 환경이 역행하고 있는 지금 일어나는 여러 정책을 좀 되돌리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민들에게는 차량 이부제를 권고하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고층 아파트가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고 또 도시공원 일부 유제로 인해서 녹지는 사라지고 있고 이런 가운데 이제 실천에 의지하는 것은 좀 신뢰성을 받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충수 제한이나 강화된 사업장 배출 관리 같은 이제 명확한 기준도 필요할 것이고 또 이제 동시에 이 노약자나 취약계층을 위한 것들 그리고 교육에 대한 것들 그런 것도 다 함께 가야 할 텐데 사실은 이게 이제 이해관계나 이제 경제 논리가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국민들의 건강이기 때문에 좀 큰 틀에서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례가 없다는 얘기가 지적이 되는데 조례 만드는 거 의회가 하셔야 되죠. 네. 근데 이제 사실 뭐 제가 오늘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이런 그 정부 법에 따른 조례는 집행부가 먼저 안을 내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입니다. 이미 정부의 법률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것에 근거한 지방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집행부가 되게 많이 내는데 현재는 이제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지금 광주시의회는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발의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이걸 조례를 안 내는 이유가 뭔가요? 아마 이제 시행령 되고 네. 이거는 뭐 집행부 얘기를 듣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의원님이 이거 내가 좀 적극적으로 시민들과 함께 해보겠다 해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의원 발의를 네. 하고 싶어하는 의원님이 네. 적극적인 의원이 계셔서 네. 예 그렇군요. 어쨌든 뭐 빨리 시행이 돼서 뭐 정말 이거 범칙금 얼마 하고 이런 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좀 의문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런 조치들이라도 빨리빨리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런 미세먼지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 드는 의문 중에 하나. 도대체 이 미세먼지 왜 생기는 거야? 왜 이렇게 심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박 박사님, 특히 광주 지역 이 미세먼지 원인 어떤 것들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세먼지 발생으로 보면은 미세먼지는 뭐 자연적으로 뭐 다 아시다시피 뭐 어렸을 때 뭐 흙먼지라든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뭐 토양의 풍화라든지 꽃가루라든지 뭐 이렇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인위적인 부분은 이제 뭐 에너지라든지 화석연료를 연소해서 타는 자동차라든지 뭐 산업시설에서 나오는 배출 물질이라든지 이러한 물질들이 이제 인위적인 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초미세먼지의 원인이기도 하고 광주시에서도 이제 초미세먼지
원인의 주가 되고 있는 이제 2차 오염 물질, 2차 미세먼지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배기가스라든지,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이라든지 황산화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체 상태의 물질이 햇빛하고 이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아주 작은 입자를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이러한 아주 작은 입자로 만들어내는 이 초미세먼지를 만들어내는 이 2차 미세먼지 물질이 우리 몸에 굉장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지금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시정거리도 되게 악화되잖아요. 이런 아주 작은 초미세먼지들 때문에 시정거리도 더 많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아주 작은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침강이 잘 되지 않습니다. 입자가 아주 작기 때문에 침강이 되지 않아서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이 그만큼 체류 시간이 많다 보니까 미세먼지 뭐에 대해서 피해도 상당히 많이 일으켜질 수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성 물질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이 뭐 탄소 입자라든지 뭐 유기탄소 입자라든지 이러한 탄소 입자들의 성분이 가장 많이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중금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러한 몸에 안 좋은 물질들이 이제 다량 함유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있는 오염 물질이 흡착되어 있는 상태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주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 미세먼지의 대부분은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 2차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의 원인은 자동차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일단 가장 관심인 게 중국 상황인데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 그 중국발의 영향이 이제 어느 정도라고 이제 그 뭐 단정할 수는 없고요. 이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의 이제 지금과 같은 봄철에 이제 굉장히 고농도로 발생했을 경우에는 중국발을 한 60에서 80%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5월, 6월이 넘어서서 이제 뭐 고농도보다는 이제 미세먼지가 많을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 배출해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50% 이상으로 이렇게 뭐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하시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요인도 한 50% 정도 되는데 봄철과 같은 고농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중국에서 오는 게 이제 80%까지 또 올라갈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심각한 상황은 중국 쪽 원인인 경우가 많을 거다 이런 얘기시네요. 네네. 정 간사님, 광주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중국발 미세먼지가 많은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는 정확히 제가 수치가 알려져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현재 최근에 강주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시점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이제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 영향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최근에 고농도에는 이제 고기압 영향으로 한반도 주변 대기 흐름이 정체된 상황인데요. 그 북석궁을 따라서 중국에서 대기 오염 물질이 유입되면서 최근 이제 고농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광주 지역에서 발생하는 원인도 많은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서 광주가 미세먼지는 그 전체적으로 예전부터 봤을 때 좀 감소되거나 정체되고 있지만 초미세먼지는 그렇지 않는 상황인데, 이 초미세먼지가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자동차 이제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질소 산화물들이 이제 결합해서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통계 분석 자료를 보더라도 출퇴근 시간 때 이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강주시 내부의 발생 원인은 이제 도로에서 발생하는 것도 상당히 높다. 하지만 현재 이제 고농도 일수는 중국의 영향도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고농도일 때는 중국의 영향이 크다. 황 박사님, 오늘 대통령이 대책을 몇 가지 내놨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중국하고 함께 인공강우를 해보자 뭐 이런 얘기거든요. 네. 인공강우 이게 미세먼지의 대책이 잘 될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저는 인공강우가 이제 필요하다고 하는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인공강우는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뭐 성공을 하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인공강우가 이제 뭐 전 세계적에서 이제 많은 나라에서 했는데 되게 이제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인공강우라는 게 이렇게 많이 연구가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기후변화 차원에서는 인공강우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고, 국내에서도 이제 앞으로는 이 기술이 이제 도입이 된다면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걸로 이제 생각은 되는데요. 이제 이게 미세먼지로 적용이 된다면 이제 약간의 이제 좀 우려가 좀 되는 부분이 솔직히 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뭐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인공광우라는 게 이제 인공적으로 뭐 비를 뿌리는 게 아니고요. 구름에 이제 구름이 있는데 구름에서 이제 비가 내릴 수 있게 뭐 씨앗을 그러니까 촉매를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름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구름이 있어야지 이제 인공광우가 되는 형태인데요. 지금과 같은 고농도 상태에서는 대기가 안정화가 상당히 많이 진행돼 있어서 구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공광우를 하고 싶어도 구름이 없기 때문에 인공광우를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공광우를 성공을 하더라도 인공광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한 시간당 1mm 정도의 성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당 한 1mm 정도의 강우량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초미세먼지라든지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당 한 10mm 이상 많은 비가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극복해 나가야 될 과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미세먼지의 문제는 한반도 전체 문제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한반도 전체의 인공강우로서 해결을 하려면은 엄청난 인공강우의 그 실험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국소적으로 하는 이 실험이 이제 한반도 전체의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해결책이 과연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은 드는 건 사실입니다. 잘 돼도 그렇게 크게 기대할 바가 없다고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우려는 뭐 과학적으로 다 극복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를 계속해 나가는. 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와 관련된 혹은 인공강우에 대한 연구가 진척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올해 기상청에서 1월 달에 처음으로 이제 서해안 상공에서 이제 시도를 했었고요. 네. 1월 달에는 일단 실패를 했습니다. 1월 달에 실패했다. 네. 그러니까 중국하고 같이 해보자 뭐 이런 얘기인데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근본적인 대책이 잘 나오질 않는데 자 이런 대책들을 세우려면 측정 뭐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김 의원께서는 계속해서 지금 광주 지역에 있는 기관들 간의 협조가 안 된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계시고 있잖아요. 근데 측정 부분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광주시가 미세먼지 이제 극복하려고 대책을 내놓으려면 미세먼지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원인 발생하는지 측정을 해야 되겠잖아요. 네. 그래서 측정망 측정소가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게 9개가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부가 관리하고 있는 측정망이 또 2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적인 총 환경부까지 포함하면 11군데인 거고요. 현재 광주시에서는 광주시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기 위해서는 최소한 37개소의 측정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대책을 내놓으려고 하니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사물 인터넷 기반해서 이 미세먼지 측정 방법을 좀 도입해보자. 그래서 뭐 KT하고 협력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것도 뭐 비용 문제, 예산 문제, 측정망도 서도 한 군데 설치하는데 한 개소당 2억의 예산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행정에서는 예산 문제 여러 가지 때문에 계속 이게 지금 늦춰지고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국가적 재난 상태를 선포해야 될 만큼 위기의식을 느낀다면 저는 이런 부분의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해야 된다. 특히나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사람들은 그냥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해로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요즘에는 기후복지라고 할 만큼 미세먼지의 피해가 사실은 가장 건강 문제나 저소득층들한테 직격탄을 맞고 있는 문제예요. 특히나 이제 오토바이 배달, 그다음에 공사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들, 그리고 뭐 독거노인, 장애인 이런 분들한테는 공기청정기는 엄두도 낼 수 없는 거고 기껏해야 마스크란 말이죠. 그리고 밖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생활하시는 분들 내내 하루 24시간을 최소 뭐 10시간, 12시간을 밖에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바로 직격탄인데 이런 측면, 기후 복지 측면에서도 사실은 국가가 이 부분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을 좀 과감하게 측정망부터 대책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그 대책 얘기하면서 예산 문제도 얘기를 했으니까 네. 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용섭 시장께서 선거하시면서 작년에 공약할 때
미세먼지 저감 대책 13개 공약하셨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취임하신 지 이제 한 8, 9개월 됐는데. 뭐 대책 공약하셨고 그런 공약들 관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이제 이미 국가가 하고 있는 것을 더 광주시가 강화해서 하는 미세먼지 대책부터 시작해서 내놓긴 했어요. 올해 2019년 예산만 해도 광주시가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뭐 100억이 넘는 예산을 지금 투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용섭 시장님은 뭐 13개 분야 여러 가지 분야 하고 있는 게 일단 짧은 기간 그러니까 아주 이래라도 효과를 볼 수 있기를 좀 바라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전히 광주시가 세우고 있는 대책이 아직은 중장기 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안 되고 있으니 거기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춰서 힘을 좀 쏟는 지점이 좀 필요하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정부 대책이나 광주시 대책이나 아직 좀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네. 얘기인데 그런데도 잠깐 아까 엄 박사님 말씀하시는 거라 들어보면 외국에서는 비교적 성공적인 사례도 있나 보죠. 아까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독일 슈투트가르트가 광주형 일자리의 모델이 됐던 그런 도시인데 이런 문제, 환경 문제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설명을 다시 좀 해줘 보실래요? 뭐 외국에서는 지금 미세먼지 문제가 저희는 뭐 수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이미 뭐 몇십 년 전부터 외국에서는 많이 이렇게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해졌고요. 그래서 극복한 사례들은 이제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 외국에서 이렇게 했던 것들은 이제 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일 먼저 했던 거는 미세먼지의 원인 파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쿄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도쿄에서 그러니까 대기오염이 많이 되자 도쿄에서는 미세먼지 인벤토리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도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고 도쿄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했는지 인벤토리를 먼저 구축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뭐 우리는 환경부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도쿄는 도쿄도 안에서 자기들만의 이제 인벤토리를 만들어서 원인을 찾았고요. 그래서 그 근거를 가지고 시민들을 이제 설득을 시켰습니다.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렇게 따라와 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실질적으로 뭐 많이 줄인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정확한 배출원 인벤토리 구축하는 게 이제 뭐 외국의 많은 도시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교통이라든지 아니면 녹지라든지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교통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말했다시피 대중교통 전용지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차량 등급제 뭐 프랑스 같은 데는 움벨트 존이라고 해서 5등급제 지금 우리나라가 시도하려고 했던 그런 정책도 폈었고요. 그리고 서울시가 대중교통 버스 무료를 했었잖아요. 이것도 이제 뭐 다른 외국에서 시도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슈투트가르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것들도 모두 이제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에너지 전환으로 해서 화석 연료를 이제 뭐 많이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원으로 이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그러니까 슈투트가르트 외곽에 있는 이제 뭐 산림 지역이라든지 녹지 지역을 이제 내부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뭐 녹지 인프라를 연결해서 이제 공기 순환까지 연결시켜서 이제 종합적인 차원에서 이제 뭐 미세먼지라든지 대기오염을 해결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 간사님 환경운동단체 쪽에서는 또 좋은 사례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 그 유럽 도시 대부분이 이제 강력한 규제와 인센티브제를 함께 병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아니고 이제 프랑스에서는 이제 국가를 상대로 그 미세먼지 집단 소송을 국민들이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2017년에 환경재단 대표와 이제 91명 해가지고 그 한국과 중국 정부에 그 미세먼지 발생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를 이제 한 적이 있는데요. 예, 이 소송을 진행한 것은 사실 사회운동 일환으로 했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은 이제 적은 것으로 하지만은 이제 이 재판 과정에서 좀 반항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미세먼지 오염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의의가 있는 뭐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참 많은 얘기들을 했지만 사실 특별하게 어떤 속 시원한 답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얘기는 맞춰야 될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시민들에게 우리가 미세먼지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 말씀 해주시고 이야기를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김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저는 이제 시의회 의원의 입장이다 보니 행정과 의회가 무슨 역할을 지금 당장 해야 할까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제 의회가 먼저 지방정부, 광주정부 차원의 조례 제정을 빨리 서둘러서 강력한 규제 또 강력한 인센티브, 시민들이 실제로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해서 피부로 좀 느낄 수 있는 이런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행정에서는 저는 두 가지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하게 지금 뭐 여러 가지 시행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중앙부처와 함께 유관 기관들이 협업 테이블,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미세먼지 발생 문제를 억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데이터 정보 공유부터 시작해서 대책 마련을 해야 하고, 네. 두 번째는 예산 투자를 좀 제대로 하자, 이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황 박사님. 네, 이어서 뭐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광주에도 광주만의 미세먼지가 발생 원인이 있을 거고 광주만의 고농도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10분 거리에 있는 데가 더 높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광주만의 인벤토리라든지 광주만의 배출 특성할 수 있는 어떠한 모델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광주시는 강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라도 잡자는 걸로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중국발이라든지 이런 영향 때문에 강주시에 한 노력이 이제 아주 오랜 시일이 걸릴지라도 강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먼저 잡기 위한 체계적인 뭐 정보 공유도 뭐 말씀하셨지만 데이터 취합, 그러니까 데이터의 통합과 데이터를 통한 뭐 여러 가지 모델들 개발하고 거기에서 이제 찾아낸 여러 가지 요소들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이제 함께 돼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물론 이제 이런 걸 이루기 위해서는 시민 실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시민들도 이제 여기에 굉장히 많은 참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풀어보자. 네. 뭐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좋습니다. 정 간사님. 네, 미세먼지로 숨쉬기가 굉장히 힘든 겨울과 봄인데요. 불과 몇 달 후에는 또 살인적인 폭염에 대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이 환경 문제가 실제로 이제 일상생활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 문제 대응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데이터 구축 그리고 뭐 외교적인 문제, 산업계 문제 뭐 여러 가지를 함께 해야 하겠지만 시민분들의 실천 부분은 사실은 이 강력한 대책이나 규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꼭 이 미세먼지 문제뿐만 아니라 좀 여러 환경 문제로부터 이제 나와 또 다음 세대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시민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어려운 주제인데 당장 문제는 심각하고 답은 없고 1시간 동안 좋은 토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미세먼지가 일주일 동안 기승을 부리면서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속 시원한 대책은 없습니다. 그만큼 환경 파괴에서 오는 문제는 피해가 걷잡을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지금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물론 지금도 늦었지만 환경 보존을 위한 노력을 더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시사토론10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